안녕하십니까. 대형회계법인 최구호 회계사입니다. 여러 정부 부처에서는 기업들의 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기업들에 대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 중에서 R&D 사업에 관련돼서 사업비 편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업비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 사업 및 관련 규정입니다. 대상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수행 중인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 중에서 R&D 사업에 해당되는 생산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 해당 사업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련 규정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그리고 사업비 산정 등에 관한 요령,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 그리고 산업단지공단에서 만든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세부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마다 R&D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산업부 산하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본 규정을 따르고 있으므로 이 강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제외 및 사후 관리 대상입니다.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셔야 되는데, 첫 번째, 재무적인 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7개 항목 중에서 한 개라도 해당이 될 경우에는 과제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부도. 두 번째,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세 번째, 채무 불이행자. 네 번째, 파산, 회생 절차, 개인 회생 절차 등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에 있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경우에는 2개 회계연도 연속해서 부채 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2개 회계연도 계속해서 유동 비율이 50% 이하인 기업들은 과제를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재무 비율이 안 좋다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3년 미만의 업력을 가진 회사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완전 자본 잠식이 이루어진 회사인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이거나 부적정인 의견을 받으신 경우에는 과제를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 대상입니다. 과제를 신청하실 수는 있으나 재무 비율이 안 좋아서 사업에 선정이 되신다고 하면 산업단지공단의 사후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 회사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6가지 항목 중에서 2가지 이상이 해당될 경우에는 공단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최근 연도 말 현재 부채 비율이 300% 이상인 경우. 두 번째, 최근 연도 말 유동 비율이 100% 이하인 경우. 그리고 세 번째, 부분 자본 잠식. 네 번째, 이자 보상 비율이 1배 미만인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 3개년도 연속하여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여섯 번째,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회사인 경우에는 감사 의견이 한정 의견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 6가지 항목 중에서 2개 이상이 해당되면 사후관리 대상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업비는 국비를 전액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민간 부담금을 일정 부분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회사의 유형에 따라서 국비 지원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산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금액이 최대 2억 원이고 융복합 기술개발 과제는 최대 3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국비에 맞춰서 민간 부담금도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비율이 최대 75%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5%는 민간 부담금을 납부를 하셔가지고 사업비를 편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60% 이하. 그러니까 반대로 민간 부담금을 40% 이상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국비 지원 비율이 33%. 그리고 기타 이제 비영리 기관, 정부 출연연구소라든지 대학 같은 경우는 민간 부담을 하실 필요 없이 국비가 100%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간 부담금을 수행기간 유형에 따라서 25%에서 67%까지 이렇게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민간 부담금을 부담하는 방법이
현금과 현물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금은 과제를 이제 처음에 수행하실 때 바로 이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금액이고, 현물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사업 수행 기간에 걸쳐서 사용을 함으로써 납부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금과 현물에 대해서도 현물로 100% 다 출자하실 수는 없고 현금을 일정 부분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따라서 부담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민간 부담금 중에서 최소한 4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을 해주셔야 되고,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최소한 50% 이상을 부담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60% 이상 현금을 내주셔야 됩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75%까지 국비가 지원이 되고 25% 이상은 민간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그 25% 안에서 40%는 현금, 60%는 현물 이렇게 이상 부담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비율이 과제를 하나로 묶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제를 수행하는 여러 기관들이 이제 하나의 과제를 같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수행 기관별로 이 비율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을 맡고 중견기업이 참여기업으로 참여를 했다라고 하면 각각의 회사에 편성된 사업비 중에서 중소기업에 따로 비율을 적용을 받고 중견기업에도 따로 이 비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게 과제 전체로 봐서 이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과제에 참여하는 그 회사별로, 그 수행 기관별로 이 비율을 맞추셔야 된다라는 걸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목별 사업비 구성입니다. 사업비 구성을 보면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이제 비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게 두 가지 비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비 안에는 인건비, 학생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수당 이렇게 6가지 세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세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간접비에는 뭐 특별히 규정된 세목은 없고 여러 가지 항목을 이제 편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외부의 어떤 참여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의무적으로 참여율 10% 이상을 다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 인건비 같은 경우는 대학들에서 학생들이 이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 쓰실 수 있는 비목입니다.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떤 장비를 산다든지 과제에 필요한 재료를 산다든지 이럴 때 쓰는 이제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활동비는 뭐 다양한 항목들을 편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주로 쓰시는 게 시험 분석비, 인쇄 복사비, 문헌 구입비, 전문가 활용비, 구개업비, 보증보험료, 회계정산 수수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하시는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추진비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비, 이제 현금과 현물을 포함한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편성을 하실 수가 있고, 회의비,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초과근무식대로 편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수당은 참여 인력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성격의 항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학생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편성을 하실 수가 있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무조건 인건비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마 타 부처의 어떤 중소기업청 같은 경우는 영리기관은 편성하실 수가 없는데 산업부 산하의 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편성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비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직접비 현금의 10% 이내에서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각 세목별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양식입니다. 이제 사업계획서 부분을 보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기술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업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 계획을 이제 적는 이제 총괄표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보시면 정부 출연금과 민간 부담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수행기관별로 정부 출연금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지, 그리고 민간 부담금은 각각 얼마씩 할 것인지 이 표에다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출연금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쭉 이렇게 참여 기관별로 금액을 나눠 가지시면 되고요. 그리고 민간 부담금 중에서 현금과 현물은 각각 얼마씩 내실 것인지 쭉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프로티지를 적는 곳이 있는데요. 아까 그 수행기관별로 국비지원금이 비율이 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정부 출연금이 이 주관기관에 편성된 사업비의 맥시멈 75%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담금은 두 개를 합쳐서 25% 이상을 납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25% 안에서 현금이 40% 이상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 여기서는 이제 10% 이상 25%에다가 40%를 적용을 하면 10%가 되겠죠. 10% 이상 현금으로 납부를 해주셔야 되고 나머지 15% 이상은 현물로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0%를 맞추셔야 되고 각 수행기간마다 이 프로테지를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잘 맞춰서 편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사용 계획입니다. 각 수행기관별로 직접비와 간접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적는 표입니다. 그래서 현금과 현물이 각각 얼마씩인지 이 표를 총괄표를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목별 총괄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직접비와 간접비 그리고 직접비 안에서 그 세목별로 또 얼마씩 편성이 되어 있는지 각 수행기관별로 금액을 작성해 주시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 총괄표를 바탕으로 해서 뒤에 이제 세목별로 세부 내역이 붙게 됩니다. 그것은 세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그 양식을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편성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 외부 연구원한테 지급되는 인건비를 사업비로 편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건비 편성하는 게 급여 총액에다가 참여율을 곱해서 인건비를 편성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급여 총액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 세전 급여. 그러니까 이제 급여를 받으시면 소득세도 원천 징수가 되고 4대 보험료도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전 금액에서 각종 공제 항목들을 제외하고 세후 금액을 실제 받으시는 것이 되는데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편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 총액뿐만 아니라 4대 보험을 절반을 또 회사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4대 보험 회사 부담분과 또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까지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런 퇴직급여 충당금까지 다 합산을 해서 급여 총액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급여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셔서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회사의 어떤 경영 실적이 안 좋거나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적자가 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 월평균 급여로 인건비를 계상하실 대표자의 경우 인건비를 계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연도 월평균 급여가 지금 통계청에서 고시된 걸 보면 약 한 달에 한 350만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연봉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4,200에서 한 300, 이 정도 수준에서 편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율은 실제 그 참여 인력이 이 과제에 참여하는 일도 하고 또 회사 본연의 업무를 또 수행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 참여하는 업무 시간이 총 근로 시간 중에서 몇 프로에 해당되는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참여 인력은 반드시 10% 이상 본 과제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뭐 5% 참여를 한다든지 굉장히 낮은 참여율로는 과제에 참여하실 수가 없고 최소한 10% 이상씩 과제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회사가 이제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회사가 이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로 이렇게 부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님, 그리고 기업 소속의 어떤 참여 연구원들, 그리고 국공립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원 소속 기관, 그러니까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급여에다가 참여를 곱해서 현물로 이제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인건비를 받아가실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에 소속된 연구원들, 그리고 대학이나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그리고 수행기관 이외 소속 연구원 중 비영리 기관의 소속이고 소속 기관장이 참여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부 기관 사람이지만 현금으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수행기관과 계약서를 체결을 해서 그 금액만큼 인건비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또 예외적으로 현금을 편성하실 수 있는 사항들을 좀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요새 이제 고용 창출이 화두이다 보니까 신규 채용하는 연구원에 대해서는 그 인건비를 현금으로 편성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채용을 함으로써 현금 인건비를 편성한 금액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산정하실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초기 중소기업, 그러니까 이제 협약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따져서 7년 이내에 업력을 가진 회사에 대해서는 기존 인력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술력 제고를 위해서 출연연 등에서 파견된 경우, 연구개발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회사인 경우, 그리고 산업디자인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소속 연구원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인건비를 산정하실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으니 아래 사항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건비에 대한 사업계획서 양식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이제 인건비를 어떻게 편성했는지 세부적으로 좀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기존 인력과 신규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과 직위, 내부 인건비인지 외부 인건비인지, 그리고 신규 채용을 했는지 기존 인력인지, 그리고 1년간의 급여 총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참여 기간은 1년인지 몇 개월인지, 그리고 참여율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재를 하시고 각 항목들을 곱해서 이제 인건비를 현금이냐 현물이냐 이렇게 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별로 이렇게 인건비를 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인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채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명에다가 그냥 신규 채용이라고 적어주시고, 신규 채용을 하시면 그때 산업단지공단에 누구를 채용을 했다라고 이제 통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의 인건비 부분을 작성을 하시고 앞에 총괄표의 금액하고 딱 맞도록 좀 총괄표도 잘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목인 학생 인건비입니다. 학생 인건비는 주로 이제 대학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제 주로 대학 교수님들이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학생들을 같이 참여시키고 학생들한테 인건비를 일부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학교에서 그 각 학위별로 이제 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 과정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월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참여 기간과 참여율을 곱해서 학생 인건비를 편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 과정은 180, 박사 과정은 250, 박사 후 과정은 월 300만 원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학생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참여율을 기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인건비에 대한 사업계획서 양식인데요. 이제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통합관리 기간으로 지정된 학교인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표에 따라서 멤버스 기준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기간이 아닌 학교인 경우에는 각 학생들의 성명과 급여, 참여기간, 참여율들을 다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처럼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 기간인 경우에는 이렇게 학생들의 성명과 참여율 이런 정보들을 쭉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과제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이제 비목인데요. 자, 말 그대로 연구시설,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 그리고 재료를 사는 비용, 이런 것들이 이 세목으로 편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그리고 연구시설 같은 경우 이런 구입을 한다든지 임차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을 편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해당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년짜리 과제를 하는데 장비를 쭉 과제를 시작해서 마지막에 사게 되면 사실 이 장비를 이 과제에 썼다라고 좀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노선을 정해놨습니다. 과제를 시작하고 나서 최대한 과제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장비를 구입해서 과제에 써야지 이 사업비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천만 원 이상인 장비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를 받아서 통과가 돼야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하실 사항은 이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는 주로 이제 1년짜리 단기 과제이기 때문에 장비 사는 것은 가급적이면 인정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수행하시는 데 필요한 재료비 항목으로 많이 편성을 하시는 것을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그 장비를 이 과제에 사용을 하시면서 현물로 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물 산정 요건은 구입한 지 5년 이내의 장비여야 됩니다. 그리고 구입가의 20% 이내에서 장비를 현물 출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하다 보면 그냥 어떤 장비를 하나 샀는데 그 장비 가액을 그대로 다 현물 출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비가액의 20% 한도 내에서 출자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불인정이 발생해서 환수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이 20% 비율을 꼭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20%가 아니라 30%까지 더 높여서 현물 출자를 하실 수 있도록 신규 채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약과 재료의 구입 경비, 당연히 이제 이 항목으로 편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제품, 시작품, 시험 설비를 제작하는 비용도 이 항목에서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그런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선정평가에서 그런 어떤 업종의 성격이나 특성을 따라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편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범용성 장비는 협약 시에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범용성 장비는 요 과제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회사 업무에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가능하면 이제 편성하지 않고 다른 재료비 항목으로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행기간 내부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이거를 과제에 사용했으니까 이 사용료를 우리가 사업비로 받아가겠다. 이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현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 이내에서 출자를 하실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사용 대가는 사업비로 받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 재료비에 대한 사업계획서 양식입니다. 보면 연구시설, 연구장비, 재료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 내역에다가 세부 품목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 품목별로 단가와 이제 수량을 적어주시고 이 두 가지를 곱해서 사업비를 편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물로 부담을 하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장비명을 쓰시고 어떤 단가와 구입 연도, 계상 비율, 아까 20% 한도가 적용된다 말씀드렸죠. 이 비율들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서 어떤 장비에다가 현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활동비입니다. 연구활동비에는 다양한 항목들을 편성하실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요. 일단 구개업이, 인쇄복사비, 그리고 전문가 활용비, 문헌구입비, 학회, 세미나 참가비,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험 분석 검사비 이런 항목들을 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일단 구개업비 같은 경우는 과제와 관련해서 해외에 나가서 뭐 학회에 참여할 일이 있다든지 어떤 뭐 견문을 넓히러 어떤 해외 시장 개척을 간다든지 어떤 뭐 전시회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과제와 관련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만 구개업비를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개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에 여비 규정이 있으면 그 여비 규정에 따라서 참여연구원한테 구개업비를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비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실비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제를 위해서 우리 회사에 여비 규정이 없는데 이 과제 때문에 별도 여비 규정을 만들어서 쓰겠다.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비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항공료라든지 체재비, 뭐 식비, 숙박비 등을 다 실비로 정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복사비는 과제와 관련된 경우에 어떤 뭐 최종 보고서를 인쇄한다든지 그리고 또 복사할 일이 있다든지라고 하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수료 항목이 있는데요. 이 과제를 수행하고 나시면 마지막에 회계법인에서 위탁정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계법인에 지급하는 위탁정산 수수료를 이 연구활동비에서 집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을 수행하시려면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보험료를 연구활동비로 집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공공요금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 우편요금, 택배비, 뭐 전기, 수도, 전화료 이런 것들을 편성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과제와의 관련성을 좀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활용비입니다. 이제 과제를 수행하시다 보면 외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실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외부 전문가한테 이제 자문을 받으시고 수당을 지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수당은 얼마를 그럼 과연 지급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슈가 또 생기는데요. 우리 회사에 그런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해서 수당을 얼마 줄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 규정을 따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아마 이런 규정까지 갖춰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세부관리 지침, 그러니까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 세부관리 지침에 그 단가를 정해놨습니다. 그 단가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단가에 맞춰서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헌 구입비는 이 과제와 관련된 어떤 기술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시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 어떤 인문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제와 관련성이 없다라고 봐서 인정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제와 관련 있는 학회, 세미나 이런 데 참가를 할 때 내는 참가비 같은 경우도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다 패스를 하고요. 시험 분석 검사비가 이제 발생이 돼야 되는데 이 과제를 수행하시면 정량적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량적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외부 시험기관에서 시험 성적서를 받아서 그걸 입증을 해주셔야지 과제 성공 여부를 판가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발생하는 비용이 시험 분석 검사비입니다. 그래서 외부 기관의 그 평가를 받을 때 발생하는 시험 분석 검사비를 연구활동비로 편성을 하셔가지고 정량적 목표 달성 여부를 입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전문가를 활용했을 때 얼마를 지급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 세부관리 지침에서 단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료를 보시면 장당 A4지 기준으로 10,000원 이내에서 지급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등급에 따라서 25만 원부터 8만 원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등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학의 교수님, 그러니까 대학의 정교수님 같은 경우는 시간당 20만 원을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학의 조교수님 이상, 전문대학의 부교수 이상, 그리고 중소기업체 사장, 그리고 국공립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런 분들은 시간당 15만 원 이내에서 강사료를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전임 강사, 전문대학 조교수, 그리고 대기업 부장, 그리고 중소기업체 임원 이런 분들은 13만 원 이내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시간당 8만 원 이내에서 강사료를 이렇게 지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수당, 자문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자문을 받았을 때는 이게 하루당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사료랑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등급에 따라서 25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하루당 자문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내에서 집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및 심포지엄 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례비 같은 경우는 주제 발표자냐, 사회자냐, 지정 토론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단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활동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적는 양식입니다. 자, 내역은 전문가 활용비, 구개업이, 시험 분석 검사비 이런 식으로 이제 내역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단가와 횟수를 적으셔서 금액을 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활동비에서는 이제 주로 현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현금으로 편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추진비입니다. 연구과제 추진비는 이제 직접비, 현금과 현물을 합산한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편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구과제 추진비는 굉장히 제한된 항목 내에서만 편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초과근무식대 이 4가지 항목에서 연구과제 추진비를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 여비를 보시면 일단 과제와 관련해서 출장 갈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여비를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여비를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 회사에 여비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 여비 규정에 따라서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을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회사에는 여비 규정이 없고 실비정산이다라고 하면은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등을 영수증을 제출을 해서 실비정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운임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범위 이내에서 집행을 하셔야 되고요. 숙박비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식비도 마찬가지로 과다하게 집행되는 것들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과제와 관련 없는 국내 여비는 당연히 하실 수가 없고요. 자, 사무용품비도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무용품비에서도 품목마다 인정되는 항목이 있고 불인정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과제와 관련 없는 사무용품비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사업비 정산 부분에서 제가 어떤 예시를 좀 들어드릴 텐데요. 일단 과제와 관련이 없는 사무용품 그리고 비소모성인 사무용품들은 인정을 해드리지 않으니까 이 2가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무용품비를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적어놓긴 했지만 아까 표시를 안 해드린 항목이 있습니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 유지비.
자, 이 항목이 연구과제 추진비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거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거를 사용하시려면 사업계획서에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을 사겠다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 구체적인 품목을 찍어서 사업계획서에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부인정 대상이 되고 있고 가급적이면 이 항목들은 회사에서 자체 비용으로 좀 구비를 해주셔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 과제에서는 가급적이면 인정을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의비. 과제를 수행하시다 보면 이제 여러 분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실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과 구입비라든지 회의를 하고 나서 식비 지출이 있다라고 하면 회의비로 지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회의비를 지출하실 때 우리 회사 사람끼리만 회의를 하고 회의비를 집행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외부 사람이 같이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외부 기관 사람이라고 하면 참여기관의 사람하고도 같이 회의를 하고 회의비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부 기관의 참석자가 필수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식비와 다가비를 합쳐서 회의 한 건당 1인당 3만 원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초과 근무 식대 같은 경우는 이 과제 때문에 뭐 야근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초과 근무 식대를 1인당 7,000원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비 같은 경우는 1인당 3만 원, 초과 근무 식대는 7,000원이라는 한도가 있으니까 요거를 또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과제 추진비에 대한 사업계획서 양식입니다. 내역에다가는 회의비, 사무용품비, 국내여비, 그리고 뭐 초과 근무 식대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단가와 횟수를 적어서 금액을 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비 중에 이제 마지막 항목인 연구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수당은 이 과제에 참여한 참여 인력에 대해서 인센티브 성격의 이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에 참여한 총괄 책임자와 참여 연구원들에 대해서 보상과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입니다. 자, 그래서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건비라고 하면 뭐 현금, 현물 인건비, 그리고 학생 인건비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연구수당을 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정산을 할 때 그 금액만큼 그대로 국비 환수가 이루어지니까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의 10% 이상을 반드시 연구수당으로 꼭 산정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수당을 지급을 하실 때는 개인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인건비 편성 그 표를 보시면 각 참여연구원별 이름을 적게 돼 있고 급여와 참여율을 곱해서 인건비를 얼마를 편성할 것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편성된 인건비의 50% 이내에서 각 사람마다 연구수당을 지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마다 편성된 연구수당의 50% 이내에서만 한 사람한테 지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참조를 하셔가지고 연구수당을 적절히 배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수당을 각 참여연구원들한테 배분을 해주실 때는 연구수당 지급 기준을 정해서 연구 기여도 평가를 통해서 적절히 배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수당을 그럼 언제 지급해야 되는 것이냐? 연구수당은 1년 과제가 끝나고 나서 과제가 종료된 직후에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산업부 규정에는 과제가 끝나고 나서 최종평가를 받고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서 연구수당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최종평가가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최종평가가 끝나고 45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단 미리 지급을 하시고 나중에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감액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환원을 시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감액인데요. 어떤 불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했다라고 하면 연구수당을 지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실하게 했으나 중단된 경우, 그러면 조기 종료된 경우, 그리고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연구수당 예산 편성액의 50%까지만 연구수당을 지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결과가 보통 이상인 경우에만 연구수당을 다 100% 이상 지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수당에 대한 사업계획서 양식입니다. 그 내역에 보시면 그 연구수당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적으시면 되겠고요. 지급액과 참여율 그리고
비율 이렇게 적게 돼 있는데요. 이 연구수당이라는 것이 이제 최종 평가를 통해서 나중에 어떤 참여연구원별로 기여도를 따져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의 사업계획서에 누구 사람 이름을 다 적어놓고 금액을 미리 정해놓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줄로 그냥 연구수당 적으시고 최총 금액을 여기다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간접비입니다. 간접비에 대한 규정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항목들을 간접비로 편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간접비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간접비가 이제 고시된 비영리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정부 출연 기관이라든지 그리고 대학들 같은 경우는 간접비가 고시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은 그 고시된 비율대로 간접비를 편성을 하시면 되고요. 간접비가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 기관 같은 경우는 직접비, 현물을 제외한 현금 직접비의 17% 이내에서 간접비를 편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현물을 제외한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간접비를 편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비는 크게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성과활용지원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요. 인력지원비는 그 지원 인력에 대한 참여,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건비 말고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지원비도 보시면 뭐 안전관리비, 기관 공통경비 뭐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인력 지원비와 연구 지원비를 편성하시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그러니까 이제 과제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떤 특허를 출원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특허 출원비를 이 사업비로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항목이 어떤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에 관한 비용들을 간접비로 많이 편성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간접비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별로 이게 이제 내용을 작성하시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인력 지원에 관한 경비를 편성하시겠다라고 하면 아까 인건비처럼 각각 성명과 어떤 급여, 참여기간, 참여율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셔서 인건비를 편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연구 지원에 관한 경비는 아까 있었던 그 항목들을 적으시고 금액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활용 지원에 관한 경비하면 뭐 지식재산권 출원비에서 단가와 몇 건을 출원할 것인지 그래서 금액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업비 편성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사업비 편성을 잘 하셔가지고 선정평가 때 지적되는 일 없이 모두 다 선정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